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태업하는 것처럼 목리 프레임을 주입합니다. 오늘은 또 황교안 대표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못 보고 손가락만 바라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만 해온 게 아니냐 또 이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국회 소집 요구서 낸다고 하더니 그건 안 하기로 했나 봐요. 네. 혼자 또는 자유한국당 빼고 10명. 그렇죠. 우리가 국회 운영이 이제 네. 협의제냐, 협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수제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회는 관행적으로 협의제를 해왔었죠. 더더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 소집을 할 수가 있겠으나 네.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국회 운영할 때 자유한국당이 빠져버리면은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야 사당만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패싱하고 열려다가 아니다. 주말까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6월 임시국회를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좀 미룬 걸로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개원은 제적의원 4분의 1만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세 당 간의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익성이 없는 거죠. 국회 문은 열 수 있지만 회기만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경을 다뤄야 할 텐데 지금 가장 급한 게 추경인데 추경은 예결위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들의 임기가 엊그제 다 끝났습니다. 새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아직 각 당이 예결위원들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추경을 다룰 상임위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선출이 또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라 6월 말이다. 그러나 네. 국회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근데 상태이기 왜 때문에 민주당은 왜 단독 국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혹시나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고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정의당과는 합의를 하면은 국회 운영이 가능해요. 바른미래당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바른미래당이 조금 지금 또 발을 좀 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만약에 자유한국당만 패싱하고 나머지 교섭단체가 두 개가 되고 민평당과 정의당이 있으면 여야 사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나름대로 명분은 씁니다. 국회 운영이 가능한데 그래도 바른미래당까지 빠져버리면은 그래 정말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공전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회 뭐 하는 집단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인계치, 분노의 인계치가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양당 간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팽팽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국당은 좀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표현을 넣자. 그리고 유감이냐 사과냐 이런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열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방명록에 썼고요. 조창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최고위원들이니까. 네. 우리 여기 있어요. 밖에서 안이 잘 안 보이나 봅니다. 네. 재밌는 장면이죠. 보면은 지금 국회 경비대원들은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번호가 35번까지 35명이 이 안에서 근무를 한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평양도 여러 번 가고 개성공단까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이 판문점은 처음 보고 이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이곳에 요즘에는 그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평화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요, 바로 논평이 나와요. 단어는 좀 매일 다르지만 네. 뭐 여야 똑같아요. 쇼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문점 JSA를 갔는데 네. 두 가지 이슈를 꺼냈어요. 의제를. 뭐냐면 이제 평화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이제 북한까지 왔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중국에도 공식적으로 발병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발병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남쪽으로 우리 한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북한 쪽에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북쪽과 뭔가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이슈 못지않게 민생 의제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 좀 그렇게 네. 봅니다. 이게 지금 JSA로 간 것이 민생 의제입니까? 저는 평화 의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네. 저는 이런 JSA 방문해서 현장 최후위를 한다는 것을 좀 더 미루고 진짜 민생, 우리 국내의 민생 문제가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저는 올 지방 갑니다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좀 안 좋다고 얘기하면은 집권당 대표와 최고위가 그런 데 가서 정말로 구석구석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우선이고, 물론 평화 중요합니다. JSA에 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 문제가 잘못돼 버리면은 북한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굳이 이런 기회에 JSA에 가서 남북 네. 문제라든지 북미 문제가 교체 상태에 있는데 집권당에 가가지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더 미루고 오히려 진짜 현장에, 대한민국의 민생 현장을 가는 것이 더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이 됩니다. 만약에 넘어오면. 그리고 네. 소비자들도 가계 경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이 논의를 같이 해줘야만 이게 북한에 우리의 네. 어떤 기술이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북쪽한테 촉구하는 의미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돼지열병 네. 때문에 JSA에 아니 간 겁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저 반응을 볼까요? 네. 차라리 당사를 JSA로 옮겨라.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다. 이게 왜 웃음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민생으로 할 거면 더 국민들 곁으로 가서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도 네. 저 발언 자체가 그냥 중간 정도의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볼 때 좀 공감이 가는 발언을 좀 골라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좋고 착하고 고마울 텐데 들어봐도 뭔가 불편해요. 아니 JSA 현장 최고위원회 가면은 거기다가 당사를 옮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JSA 북원에도 가보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언이 아무리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변인 논평이 좀 공감이 가는 얘기였으면 참 고마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가 50일 넘게 공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비판 정치, 비난 정치 매일 네. 저희도 참 질문 드리기가 아니 이런 저희끼리 회의할 때 그래요. 이런 거 좀 빼고 정책 이야기나 좀 이렇게 여쭤보자 그러면 정책 이야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어떤 일부겠지만 어떤 의원님들은 야 이번엔 저 사람이 또 저렇게 그건을 했으니 나도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경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일단 이거 먼저 들어보죠. 네, 두 원내대표의 공방인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여당의 왜곡된 언론 플레이가 민생 국회를 열고자 하는 야당의 희망마저 꺾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또 강력한 발언 두 개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정용기 지금 정책위 의장이죠. 정용기 의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상 필벌은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있는 데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이번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자리에 함께했다는 MBC 외교안보 전문기자 김영경 기자는 친북 인사 아닌가. 저건 너무 심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비호감 원인 중에 1위가 막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많이 하게 되면 중간층이 흔들립니다. 찍어주고 싶어도 찍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좀 도가 지나친 막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KBS ETV에 보면은 개그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코너가 빠졌는데 과거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아무 말 대잔치 그 발언을 놓고 논평을 하라고 얘기하면은 논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두 말을 놓고 어떤 저희도 면에서 질문 드릴 때 생각합니다. 이 질문 드리는데 사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뭐 어떤 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더 나은 지도자다 논평을 하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저는 아무 말 대잔치 외에는 할 논평이 없어요. 또 MBC 김연경 기자는 친북 인사 아닌가? 이 무슨 논평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키워주니까 이런 인사들이 아무 말 대잔치에 더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네. 북한 전문 기자면 다 친북 기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아니, 박상분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언론이 특히 저희 같은 공영방송이 이런 걸 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지적은 뭐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책 이야기하기에는 국회가 안 열리고요. 네. 그렇다고 총선 이야기, 대선 이야기 하기에는 뭐 뒤에도 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쨌든 저희를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말도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말들, 국민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면 충분히 해석도 되고 그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철학적인 배경도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거는 전혀 논평할 수도 없는 그냥 패턴 말입니다. 이거를 네.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인데 이거를 저희들 보고 논평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참 논평하는 입장에서는 딱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한국당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어요. 지지율에도 오늘 영향을 나온 미쳤습니다. 갤럽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요. 2%, 3%포인트 정도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17%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그 원인은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한국당이 떨어진 원인. 첫 번째는 이제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장애 투쟁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그 누구죠? 저기 강효상 강효상 네. 의원의 그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어떤 지도부의 태도 문제. 세 번째는 이런 막말.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네. 거둔 거죠. 반등한 이유는. 그 오늘 또 결국 김도우 의원이 MBC 기자 친북 인사 아닌가. 그동안에 이제 국정을 반대하는 프레임이 한반도 평화 체제나 북한과의 대화 체제 이거는 친북 사회주의 아니냐. 분배 문제라든지 복지를 강화하면 이거 친북 좌파 아니냐. 이 프레임은 정말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이거 역사적인 기원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친일 앞잡이들이 자신들을 아주 그 비판했던 독립가 또는 우리의 그 각 곳곳에 있는 이 의병의 후손들한테 어떤 이름을 했느냐면은 먼저 불만이 있으면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딱지를 붙인 것이 빨갱이 딱지였습니다. 빨갱이 딱지였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군사 정권을 이어오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최소한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 민주 정치가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다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논평 보면은요, 뭐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지금 현 대표 입만 열면은 총북 좌파입니다. 총북 좌파. 지금도 그렇잖아요. 김영경 기자도 친북 인사다. 인사다라고 말하면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친북 인사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네. 이른바 이 빨갱이 또는 좌파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언론도 또 뒷받침해줘요. 이 말 했다고. 또 지지자들은 박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지금 비극인 거죠. 근데 이제 보면 30, 40대들은 이런 친북 좌파 프레임에 별로 민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남북관계 개선돼서 어디 북에 일자리라도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도 관심이 있을지 그렇습니다. 모르지만 예.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남북 경협이나 한반도 평화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한 공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추경안 같은 경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한국당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내세울 겁니다. 그런데 약발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쌍방마실 느낌이 들거든요. 당신들은 도와줬느냐? 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실을
냉철하게 네.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당과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더라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여당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민심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법이 좀 보장이 돼 있고 만약에 의원 내각제면은요 딱 요즘 날씨가 국회 해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빨리 총선 알겠습니다. 치르자 이런 네. 목소리도 많죠. 네. 사실. 아, 공감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극한 대치 국면의 제 최전선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있죠. 네, 정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는 연임하기로 결정돼서 또 각 당을 이렇게 인사하러 다녔었는데 그중에 윤수아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정의당 색깔까지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아 대표님 3분만 말씀하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3분 이제- 이상 주실 거죠? 처음에 나경원 그게 원내가 바로 잘 이해 내가 못했어요, 저만. 보내주셨어요? 3분 생각이 나서요? 아 우리 3분. 이제 이해했죠, 3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그 우리 재연 사진 찍었잖아요. 저 그 무슨 백화점이죠? 저 1931년 저 신년 인사회 끝나고 임시정부의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재연 사진 찍었는데 저는 우연히도 찍은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더라고요. 누구 자리에서 찍으셨어요? 그때 안 맞춰보셨어요 그거? 아, 대통령 꿈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어색해지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위기 전환하려고 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또 그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 아닙니까? 네. 정치는 말로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두 사람이 앙금이 좀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일합을 겨뤘는데 제가 볼 때는 순발력 있게 윤소원이 탁 툭툭 치면서 윤수아 완승을 원내대표가- 거뒀다. 윤혜아 원내대표가 네. 준비 많이 하고 벼르고 왔어요. 제가 볼 예, 때는. 3분 발언도 네. 그렇고 예.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 배경은 혹시나 정의당이 내년에 교섭단체가 될까? 팩트죠. 그건 사실이죠. 그때 뭐 이제 국회에서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빠져다가 이제 인사로 왔으니까 네. 서로가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둔 것 같고 윤수아 원내대표는 준비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준비할 만한 나경원 원내대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 대한민국에서, 시기상조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꿈꾸는 사람 많습니다. 네. 국회도 300명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말에는 신경 안 나경원 쓰셔도 원내대표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건 자유인데 너무 강경 드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전략인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 지도자가 뭐 마가렛 대처도 있지만 뭐 이게 강한 그러니까 강인한 이미지. 강경 보수층 이미 황교안 대표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카드로서 유효했는데 너무 최근에 강경한 이미지 일색이어서 비호감 네. 강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층을 흔들 카드로서 나경원의 뭐랄까요 장사, 나경원 카드의 유효성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 종로로 나갈까요? 뭐 몇 명 중요한 분들만 요 총선 저는 이야기 쉽지는 잠깐 않을 해보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종로 선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는 특히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손학규 대표도 2008년에 떨어졌고요. 2016년에 오세훈 전 시장도 정세균 원내 전 의장한테 고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황교안의 발이 많이 묶일 수도 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이렇게 피해간 분위기는 아닙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겠다. 공교롭게 또 되게 기독교식 표현인데,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 정도 말했다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가장 흠지로 간다고 해야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십자가를 얘기할 정도, 우리가 밖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말하면 부담스러운데 아주 강고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말했다고 얘기하면 저 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제 요구한다고 하면은 의지가 당에서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승부수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일단 보세요? 말부터 네.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또 다른 말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분은 종로 같은 데 가면은 네. 오히려 여당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서 당선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얘기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또 저 대선 후보 한 명이 흔들려 버리는 또 그런 네, 그럴 그래서 수 아마 있습니다. 비례대표 아니, 저는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용산 얘기도 나오고 종로 얘기도 나오고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연말쯤 돼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주소 옮겼다고 그러고, 네. 이낙연 총리 이야기 뭐 계속 나오고, 정세균 전 의장은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는 원래 영광 쪽 전남 영광 어딘가 그렇잖아요. 지역구가 네, 그죠? 전남에서 지사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전남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이낙연 총리가 명예롭게 사퇴를 한다고 얘기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종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당에 복귀한다면 어쨌든 총선 때 당의 간판으로 나설 겁니다. 뭐 선대위원장 이런 격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격전지보다는 비례대표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황교안 카드가 나온다면 종로에서 나설 수도 있겠죠. 네. 뭐 세종이나 이런 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이네요.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나 네. 진두지휘할 수도 있고, 진두지휘 하려면 비례로 좀 빠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무난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렇지 네. 않고 정말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 발언 극언을 자주 하는 지만원 씨가 억대 배상금을 5.18 재단에 보냈다는 거예요. 네, 원래 한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이거 안 내고 있다 이자가 늘어갔고 결국 근데 이거 어디서 돈이 났는지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억 800만 원 네. 배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자만 한 2,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들었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5.18에 대해서 2016년이죠. 3월달에 뉴스타운 호회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네, 지금 하면은 이달 초에 또 워낙 소송이 많이 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렇습니다. 네, 어디죠 법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정에 따라서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다. 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8월 달에 각각 8,200만 원 뉴스타운하고 지만원 씨 배상 판결이 있었고요. 이자가 붙어서 1억 800만 원을 내게 됐는데 왜 갑자기 그동안 네. 안 냈거든요. 계속 버티다가 왜 냈느냐 봤더니 최근에 5.18 관련해서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네. 근거가 송두리째 뽑히는 부정되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27일 날인가요? 경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만원 씨가.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때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돼서 네.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불이 났게 갑자기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 확정돼가지고 이건 물어줘야 되는데 계속 끌었죠, 해야 시간을. 되는데 사실 다른 소송들이 있으면서 경찰 소환 조사 남겨놓고 있고 다른 법원 재판도 남아 있고 하니까 몇 개 남아 있죠. 정리된 게 있던데. 네. 명예훼손 혐의는 이건 뭐 광수라고 그러죠. 광주 무슨 북한 특수군인가? 네. 광수들 해가지고 뭐 황장엽 씨도 왔다 그러고. 네. 그런 주장은 소송이 한 3개인가 되는데 그게 아마 저 제일 윗줄로 하나로 합쳐져 있을 거고 또 다른 소송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들 앞두고 경찰서 앞두고 이걸 지금이라도 좀 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네. 구속될 수도 있는 문제죠. 지금 구속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만원 씨한테는 왜 중요하냐면은 바깥에 나가서는 지금 거의 그쪽 사람들 앞에서는 영웅 취급받고 있어요. 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뭐 군인들이 옆에 호위도 하고
앞서 화면 나왔습니다만 손도 흔들고 네. 자 이런 방식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일부라도 좀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괜찮겠으나 이제는 대법원에서 완전히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저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이 보더라도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8,200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다가 이자만 2,60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안 내면 이자 계속 늘어납니다. 안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은 빨리 내는 것이 낫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1억 800만 원을 낸 겁니다. 결국은 금전적인 것, 법률적인 것이 합해 뭉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그냥 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전에 김대중 후보 명예훼손도 제 기억에 유죄받았죠. 네. 문재인 후보도 유죄받았죠. 정신대 대책협의회도 유죄받았죠. 그 서정갑 전 대령 그분은 아주 저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도 또 명예훼손 뭐해서 유죄받고요.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하고 네. 지지 발언을 하고 네. 근데 그것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그렇죠. 근데 지만원 씨는 1억씩이나 되는 배상금을 물고 있고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대한 성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성찰을 한다는 건 성찰의 1번이 뭐냐면은 기존의 강경 보수의 논리에서 이제는 개혁적 보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감대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광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말나왔으면은 아마 이번에도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만은 박사 같은 분을 초청을 하려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볼 때에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도 30% 이상을 넘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주춤하고 있는 이유도 내부적으로 이런 전략이 완전히 미스예요. 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이분들도요. 고발 조치가 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정의로운 사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죄 지은 자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풍토가 확고히 구축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당원권 정지 네. 상태인 거죠. 당원권 정지니까 최고위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중지가 된 그렇죠. 거죠. 3개월간만 네. 행사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은. 네, 지금은.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